네, 소환자 평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소환자 평가 단계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면 현장을 평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평가, 병력 조사, 이것은 뭐 아이에게 직접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보호자를 통해서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밀한 2차 평가, 그리고 주기적인 재평가, 이러한 평가 단계를 거쳐라라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 준비가 필요해요. 지금 밑에 사진에서 보면은 소아 전용 이런 청진기, 그리고 소아가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가슴에다가 차가운 청진기를 댄다면 울겠죠. 그러니까 울지 않도록 좀 청진기를 손으로 잡아서 따뜻하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사전 준비가 되겠고요. 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러한 장난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아까 제가 기도삽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맥킨토시고요. 이것이 밀러예요.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후두개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훨씬 더 넓고 더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후두개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브보다는 이러한 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이라 하더라도 맥킨토시를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전 정보, 나이와 성별과 뭐 의료적인 문제점, 이전에 무슨 병을 앓고, 예를 들어서 백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아니면 뭐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뭐 이런 것들. 보호자는 이제 엄마냐 아빠냐 선생님이냐 할머니 할아버지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의사소통이 잘 어려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보호자가 일시적인 보호자냐 아니면은 아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봐왔던 보호자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소아용 의료 장비 밑에서 보여드린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소아에게 쓸 수 있는 약물 성인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소아의 검진 장비, 청진기 뭐 크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혈압계, 소아용 커프 따로 있죠. 제세동기, 소아용 그 제세동 패드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없을 경우에는 성인용을 쓸 수도 있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음의 준비, 소아 환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처치할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장 조사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무슨 CSI도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야 할까요? 환자의 증상과 관련된 현장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범죄 현장을 찾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아이의 환경이, 아이가 아플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또 아이가 다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도 있네요. 개인가요? 고양인가요? 이러한 어떤 환경적인 평가를 통해서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는 것이 어떠한 주변 환경, 질병 또는 손상과 관련된 정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보호자, 주변인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아이에 대해서 좀 방치를 하거나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뭐 이렇게 아이를 걱정하는 그 정상적인 보호자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래서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증거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현장을 조사할 때는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1차 평가가 있고요. 1차 평가는 전반적인 평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1차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차 평가에서는요, 정상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진찰,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 단계인가, 예를 들어 2살이나 3살 치고는 너무 들컸다든지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1살인데 너무 체중이 과하게 나간다든, 이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알고 있어야죠. 보호자가 하는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학대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호자가 다치거나 아픈 것이 보호자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보호자에서도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하루 봐줬는데 아이가 다쳤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다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차 평가에는 소아평가 삼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E 그리고 현장 처치할 것인가 빠른 이송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가 1차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소아평가 삼각은요, 여러분들 책에 소개되어 있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소아의 평가인데요.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고 진찰 도구가 없이 직접 듣고 보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잘 해야 되겠고요. 직관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외모와 호흡과 피부 상태 이 세 가지를 보고 환자의 지금 현재 상태를 바로 판단을 해내는 방법을 소아평가 삼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는 5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육의 강도, 상호작용, 친밀감, 보는 상태, 언어 및 우는 상태, 즉 정상인가 아닌가, 근육 상태가 정상이냐 아니냐, 상호작용이 정상이냐 아니냐, 친밀감이 정상이냐 아니냐, 보는 상태가 정상이냐 아니냐. 그러나 이제 이러한 외모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밀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죠. 자, 호흡 노력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산아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하게 호흡하기 때문에 호흡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호흡의 양상 그리고 호흡의 상태. 호흡 노력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호흡 노력이 상승, 호흡을 할 때 되게 힘들여서 호흡을 하는 것은 산소가 필요하다. 우리 몸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호흡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비정상적인 호흡일까요? 코를 고는 것 같은 호흡, 거칠은 호흡,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호흡, 그 다음에 견축을 동반하는 호흡,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얕고 드물게 쉬는 호흡. 이러한 호흡들은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호흡 노력이 증가, 비익의 확장. 코가 되게 확장이 되어 있어요. 왜? 숨을 좀 더 많이 쉬기 위해서. 그래 입은 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오목가슴과 이런 갈비뼈 사이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숨을 쉴 때 폐 안쪽은 음압이 걸립니다. 음압이 걸리면서 바깥쪽에 있는 산소를 입으로부터 빨아들여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쪽 폐로 가는 이 길이 너무 길고 좁아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가슴을 눌리는 것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배가 눌리고 가슴이 눌리는 것. 이게 바로 호흡 견축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숨이 들어가는 기도가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과하게 숨을 쉬기 위해서 숨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런 식으로 숨을 쉰다면 이것은 분명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자, 피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피부는 쇼크 유무 판단, 심박줄량의 판단, 관료 상태의 간접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즉 쇼크 상태가 되면 주요 장기에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기에는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피부와 내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주요 장기 뭐가 있습니까? 뭐 머리라든지 간, 콩팥 같은 장기에 혈액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색증, 창백한 피부, 그 다음에 피부의 체온 감소,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순환이 감소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백하다고 해서 꼭 쇼크냐, 그건 아니죠. 빈혈이나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창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일산화탄소 중독, 연탄가스 중독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창백하지는 않지만 산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워서 생기는 일시적인 청색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청색증이 만약에 쇼크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초기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진행된 단계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청색증을 직접 이제 사진을 본다면 이제 이런 손끝과 발끝 같은 경우 또 입술과 같은 점막 이런 쪽으로 파랗게 나타나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평가는 성인의 1차 평가와 마찬가지입니다. A, B, C, D, E 순서로 진행을 하고요. A는 에어웨이, 기도 유지, 그 다음에 호흡 평가, 순환 평가,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느냐, 노출 시켜가지고 완전히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느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심폐소생술할 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소방청에서 나온 119 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 지침, 저도 이제 이 지침을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아응급처치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심정지, 이물, 호흡곤란, 경련, 발열에 대한 응급처치의 표준 지침이 소방청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와 같은 이제 정상적인 발달 단계,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는 심리적인 발달 단계, 또 정신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총정리와 그 다음에 앞으로 수업 방식과 시간표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